논술 잘 읽으면 잘 쓸 수 있다. 자, 동국대에서 이제 밝힌 논술의 특징인데요. 두 번 따라 보시면 동국대 인문계열 논술은 평이한 수준 나오죠. 밑에 보면 교과서나 EBS에서 주로 선별해서 나온다. 그래서 학생들도 동국대 논술 시험 보면 전부 다 쉬웠다고 해요. 대체로.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게 거기 4번 단락에 응용력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단락에 5번 단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동국대 논술의 목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적인 인재를 발굴하는데 논술의 특징이 있다. 그럼 논술 시험을 통해서 융복합적인 인재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지식정보화사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암기하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정보화사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응용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동국대 논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좀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과제를 숙제로 받았어요.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자료 조사해서 발표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창에 뭘 쳐요? 유비쿼터스를 치겠죠. 그럼 거기 검색창에 쭉 자료, 정보들이 떠야 안 떠요? 뜨죠? 그럼 그 자료와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추출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거죠. 그게 바로 지식정보사에 필요한 융복합적인 인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게요. 동국대 논술은 논제에 키워드가 나와요. 즉 질문이 나와요. 그럼 그 논제의 키워드라든지 질문을 갖다 검색창에 치는 거야. 그럼 거기 관련 정보라든지 자료가 떠야 안 떠요? 뜨는데 그 관련 정보와 자료가 뭐야? 제시문이라는 거예요. 제시문. 그러면 논제에 있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게 바로 동국대 논술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대학처럼 제시문을 목표 없이 기계적으로 요약하면 안 돼요. 필요한 정보를 거기서 뽑아서 답안을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응용 능력. 제시문 활용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국대 논술은 제시문을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잘 활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따가 채점규칙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동국대에서. 자,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11페이지, 13페이지에 특히 입학처장에 밝힌 동국대 논술의 공략법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점검하고 할게요. 1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2번 단락에 제시문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제시문 읽는 방법, 뭐부터 확인하래요? 출처를 읽은 후에 제시문의 첫 문장을 읽어라. 근데 출처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동양, 서양의 고전들이 나왔을 때는 출처를 밝히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대충 이해가 됐죠. 근데 요즘엔 동국대는 교과서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출처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중요해요? 첫 문장, 동그라미. 대부분 첫 문장에 키워드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읽어라. 그 다음 또 하나. 제시문이 3개, 4개가 나오더라도 뭐가 있다? 으뜸 제시문이라는 게 있다. 즉 가장 중요한 제시문이 있고 나머지는 부수적 제시문이 있죠. 그럼 으뜸 제시문을 파악하는 게 일단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논술 문제에서 따옴표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제자가 이걸 반드시 찾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따옴표로 표시된 키워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논제를 먼저 읽어라. 그리고 어떤 제시문이 나왔는지 한번 추론해봐라. 추측해봐라. 이것도 굉장히 동국대 논술 푸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8페이지. 거기 사전 준비해 보시면요. 어떻게 동국대 논술 답안을 쓸 것이냐. 사전 준비에 출제 유형. 자, 철저하게 익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밑에 채점 기준을 파악한다. 2가지를 기억하세요. 동국대 논술 문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들을 파악하시고 특징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채점 기준에 맞게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동국대 시험장 가가지고 답안 쓸 때, 아, 이 동국대에서는 채점 기준이 뭐였지? 이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게 만약 생각이 안 난 상태로 답안지 쓰면 뭔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논술 시험은 철저하게 뭐예요? 평가 기준에 맞게 답안을 써서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 채점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안지 쓴다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9페이지부터는 동국대 이제 모의연수 문제도 쭉 나오죠. 자, 모의연수 문제 21페이지에 문제 1번을 보시면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를 읽는 방법, 논제를 읽는 방법. 재심은 가가 어떻다, 재심은 나가 어떻다 무조건 가로치세요. 문제 1번 2019 모의연수 문제 가에 나타난 가로치시면요. 가로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나오죠. 질문, 복지 유형의 개념을 정리하고 서술어가 정리하고죠. 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단어인데 동국대에서는 요약하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심문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요약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럼 첫 번째 1번 복지 유형의 개념을 정리하래요. 그럼 복지 유형의 개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재심은 가에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나, 다에 가로치시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복지 유형을 선택하여 2번. 따라서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참고로 복지 유형이 2가지 이상이에요. 가에. 그 중에 적합한 복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 써야 돼요? 이유를 써야 돼요. 답안 분량은 몇 자죠? 390자, 400자 안팎이죠. 3문장에서 4문장으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죠? 복지 유형의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길게 쓰셔도 되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유를 먼저 쓰세요. 이유. 나중에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세 번째. 따라서 적합한 복지 유형은 뭐다?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요. 3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2번. 자, 가나 다에 나타난 가로치시고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세계화에 대한 뭘 쓰라고요? 긍정적인 면과 그 다음 뭐라고요? 부정적인 면은 뭐 하라고요? 요약하라는 말이 나왔죠. 1번. 자, 요약 방법.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뜯어와서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자, 동국대 요약의 특징. 아까도 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추출하라. 자, 기자가 기사문을 쓰듯이. 자, 기자는 기사문을 쓸 때, 자, 신문,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그 면이 어때요? 한정되어 있죠. 그럼 필요한 정보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요? 글을 쓸 때? 쉼표죠. 이런 식이에요. 세계가 부정식이면 뭐 등이 있고, 세계가 부정식이면 뭐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사문이죠. 그러니까 한정된 지면에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구조예요. 여기서도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은 번호를 매겨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야 돼요. 그리고 나열하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그 다음에 부정적 측면 또 찾아 번호 매기고 또 나열하는 거예요. 자, 깜짝 놀랄 수 있겠지만 채점 기준이 뭐냐? 3개 이상씩 써야 돼요. 긍정적 측면 3개 이상. 부정적 측면 3개 이상. 근데 여기 보면 논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따라서 동국대의 논술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얘네들의 출제 의도 맞게 답안을 쓰고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이를 활용하여 끊고 세계화에 따른 대처 방안 또 남쳐요. 그럼 대처 방안 전에 뭐가 생략됐죠? 뭘 대처하는 거야?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계화에 무엇과 뭘 써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럼 대처 방안은 무엇에 대한 대처 방안이에요? 무엇? 부정적인 측면이겠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엮이는 문제점이라고 하죠. 그럼 그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게 대처 방안이야. 그래서 앞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쓰는 이유가 뒤에 연결하기 위해서. 대처 방안은 바로 문제점, 부정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재심을 라의 중심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대처 방안이 라의 중심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최대한 많이 라해라. 대처 방안법. 이해되시죠? 최적 기준이 그래서 보통 동국대는 답안 작성에 정보의 개수가 중요해요. 몇 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3개 이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400점 안 팔고 역시 30점이에요. 마지막 40점짜리 중문형 600점에서 700점 분량인데요. 자, 뒤에 보시면 문제 유형이 약간 독특하죠.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가나다를 활용하여 가르치시고요. 개인적 차원 밑줄, 사회적 차원 밑줄, 과학기술의 양면성 또는 이게 주제네요. 자, 이 논술 문제 주제는 과학기술의 양면성이에요. 근데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어떻게 검토하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나다가 재심이 나왔다. 그럼 무엇은 개인적 차원? 무엇은 사회적 차원인지를 일단 파악하세요. 두 번째, 자, 양면성이니까 재심문에서 어떤 부분은 과학기술의 긍정치면, 어떤 부분은 부정치면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어떻게 돼요? 체크해 두셔야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동국대 논술 문제를 푸는 방법, 검색창에 뭘 친다?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과학기술의 양면성 치면 관련 정보가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럼 이 가나다에 그런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그러면 흩어져 있는 정보를 갖다 자석으로 이 정보도 어떻게 해? 모아야 돼, 안 모아야 돼? 모아야 돼. 그게 바로 뭐야? 동국대 논술을 독해하는 방식이고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 자석이 돼야 돼. 흩어져 있는 이 색깔과 같은 정보들을 붙여서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모아서 얘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추출해서 모아서 재구성해서 답안을 쓴다. 그게 동국대 논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밑에 보시면은 힌트를 주고 있죠. 개요 작성 방법. 밑에 표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가, 중심 내용, 예시, 사례, 그 다음에 이거 일반화, 그 다음에 반례. 반례는 뭐야? 자, 앞에 가를 보세요. 좋은 친구가 되어 있다. 이거는 과학기술의 뭐죠? 뭐지요? 과학기술의 양면성 중에 과학기술이 갖는 양면성이 뭐죠? 긍정심이에요. 그러면 중심 내용에 반대하는 얘가 뭐가 돼야 돼? 부정적 측면이 돼야죠. 이해가 돼요? 그럼 나도 똑같이 중심 내용, 그 다음 뭐라고? 예시, 그 다음 일반적 주장, 그 다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반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야. 근데 마지막은 재심은 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 내용, 예시, 일반적 주장, 반례인데 거기 밑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다에서는 반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됨.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성격 자체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재심 다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여러분들이 재심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보는 방법. 자, 다는 뭘까요? 개인적 차원인 것 같아요? 사회적 차원인 것 같아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눈으로 쓱 보면. 아까 얘기했죠? 입학처장이 재심을 읽는 방법. 뭐라고요? 첫 문장 읽고. 그 다음 뭐라고? 마지막 문장 읽고. 첫 문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현대 과학기술 사회는 뭐라고? 무슨 사회? 그럼 이건 개인에 대한 설명이야? 사회에 대한 설명이야? 어? 그렇죠. 답이 나오고 있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가나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차?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자, 논제에 맞게 재심들이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동국대는. 자, 이게 2019 모의논술 문제예요. 자, 뒤에는 이제 수시 문제도 쭉 나와 있는데 특이한 문제들. 좀 있는데 그거보다 56페이지. 그 다음에 동국대 논술 문제 특징이라는 이 프린트문 줬죠, 자료? 요거 일단 정리를 한번 일단 해봅시다. 동국대 논술의 특징. 요거하고 교재 페이지는 56페이지. 자, 먼저 동국대 논술의 특징. 자, 동국대는 최근에
논술 그 문제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한 4, 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 4, 5년 전에는 동국대가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를 안 했어요. 동서양 고전에서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최신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시사성 있는 주제라든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논술에 대해서 이거 고전이라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동국대가 자 그렇다면 교과서 그 다음에 EBS 교재 중심으로 지시를 좀 쉽게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술 문제 출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논술 문제는 논술 문제하고 제시문의 결합인데 제시문이 쉬워졌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변별력을 가져야 돼.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논제를 꼬는 수밖에 없어요. 즉 논제의 질문을 갖다 단순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약간 우회적으로 또는 꼬아서 질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시문이 쉬우니까.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야? 논제에서 무엇을 쓰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동국대 문제에서. 그럼 뭐야? 엉뚱하게 답을 쓰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동국대 논술은 논제를 돌려서 질문한다. 직접 질문하지 않고. 따라서 논제를 일단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쓰라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내거나 약간 무채색하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의 1번 보시면요. 동국대 논술의 특징. 새로운 주제 안 나오고요. 기존의 기출 주제를 변형하는 스타일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일종의 변주구역에 계속 동국대에서 과거에 나온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자, 그런 패턴이고요. 자, 그리고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3번에 보시면 논술 문제를 어렵게 만들거나 또는 직접적인 논제 요구사항을 약간 간접적인 형태로 대충 제시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보면 사례 1번에 2016학년도 인문이 수시 논술에 논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다를 참고하여 라의 조이온율의 추이를 설명하시오. 굉장히 막연하게 논술 문제가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조이온율의 추이를 설명하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쓰라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이 논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자, 교재를 보시면요. 59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문제 2번. 가나다를 참고하여 가르치시고요. 라의 조이온율의 추이를 설명하라. 추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변화. 변화라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일단 나왔죠. 변화. 둘 중에 하나예요. 뭐지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럼 쉽게 해서 이온율이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럼 표 읽는 방법. 도표. 자, 도표를 분석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표는 크게 두 가지. 연도별 도표. 두 번째는 비교형 도표가 있어요. 자, 그럼 연도별 도표는 뭘 읽는다? 변화를 읽어라. 증가하니, 감소하니. 보통 추이라고 나와요. 추이. 그러면 연도별 도표구나. 뭐만 따지면 된다? 출발 연도에서 도착 연도까지의 변화를 읽으면 돼요. 비교형 도표는 뭐냐면 국가간 비교. 여기서 뭐 덴마크, 스웨덴, 그다음 한국. 그럼 뭐가 기준이야? 한국이 기준이죠. 그럼 다른 나라하고 뭐 하는 거야? 차이점을 읽으면 돼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큰지 작은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표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기 교재에 라를 보시면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58페이지.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의 변화 떠나치고요. 결혼 및 이혼인데 혼인율은 필요 없고요. 이혼율이 있어요. 출발 연도가 몇 년도예요? 1900 몇 년? 80년. 자, 이혼율 얼마죠? 0.6이죠. 자, 그런데 2009년 얼마가 되죠? 2.5. 따라서 뭐다? 이혼율 어떻게 됐죠? 증가가 되었다. 그럼 이거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이혼율의 증가는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죠. 좀 쉽게 얘기해서 구체적 사례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거기? 원인.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내야 돼.
재심은 가나 다를 참고하여 재심을 나에 나타난 조이온율의 추이가 나타난 원인을 설명하시오. 그런데 여기 원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됐죠? 생략됐다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동국대는 무엇을 쓰라고 하는지를 갖다 어떻게 한다? 포괄적으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돼? 재심은 가나다를 읽으면은 의미적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표현할게요. 먼저, 자, 가나다에서 여기 지금 원인이 있는 것인데 이온율이 증가되는 원인. 그런데 자, 재심은 가나는 뭐야? 언어 자료죠. 재심문이에요. 그런데 재심은 다는 비언어 자료, 도표죠.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돼? 다부터 읽어야 돼. 도표가 왜 또 나왔을까? 그걸 파악해야 돼. 따라서 잘 봐.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온다? 다를 통해서 1차 원인을 분석한다. 두 번째는 뭐다? 가하고 나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한다. 자, 그러면 자, 다를 통해서 원인 분석하는 거 1차 원인 분석. 가나를 통해서 2차 원인 분석. 자, 이렇게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가 활용되는 거야. 그러면 재심은 다의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도표가? 우리나라의 뭐라고? 가족 구조 및 형태의 뭐라고? 변화주의. 그렇다면 항목을 봅시다. 항목. 가족 형태는 우리나라 두 가지네요. 어떤 건 가족과 어떤 가족이에요? 핵가족하고 직계가족이죠. 기타 가족도 있지만 그건 예고. 핵가족하고 직계가족. 그럼 출발 연도 몇 년도죠? 70년. 자, 도착 연도. 오케이.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능한 거지? 이혼은 누구 사이에 가능한 거야? 누구 사이에? 가장 쉬운 질문이잖아. 이혼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결혼한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 결혼한 사람은 뭐라 그래? 그럼 결국 이혼이 가능하려면 조건이 뭐야? 뭐 해야 돼? 오케이. 그럼 거기 핵가족이 뭐가 돼 있어? 부부 동그라미.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부부와 미혼자녀. 이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지. 밑에 봐봐. 한 부모와 미혼자녀. 이거 이혼이 상관이 있어 없어? 이건 결과잖아. 이미 혼자야. 따라서 합쳐볼까요? 자, 먼저 부부와 미혼자녀를 합쳐볼까요? 5.4하고 55.5 합쳐봐. 얼마야? 추가 전도 얼마야? 60.7. 자, 그다음 2005년. 자, 18% 플러스 53.7% 합치면 얼마야? 71점. 따라서 어떻게 됐어?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무엇이 증가하다 됐어? 핵가족이라는 형태가 증가됐네. 답 나왔죠? 1차 원인. 자,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1차 원인이 뭐다? 뭐가 증가했다? 핵가족이 증가했다. 연결되죠? 두 번째. 대신에 직계가족. 직계가족은 뭐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거야, 부부가. 손자 입장에서는. 부부 입장에서는 아버지, 엄마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거 동그라미 쳐봐. 1970년 부부와 양치는 몇 점 몇 %예요? 1.4. 2005년은 감소. 그 다음 부부와 양친과 자녀, 손주, 손녀까지 사는 거죠? 자, 출발 연도 얼마예요? 17.4. 도착 연도 됐죠? 그럼 직계가족은 어떻게 됐죠? 직계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감소. 됐네. 답이 일단 나왔어. 자, 이혼율이 증가하는 원인은 1차적으로 뭐다? 가족 형태, 변화, 핵가족이 증가됐고, 반면 뭐가 감소했다? 직계가족이. 일단 1차적으로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더 설명을 해야 돼. 왜 이게 이혼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뭐야? 가하고 나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핵가족과 직계가족이라는 말이 제시문에 그대로 있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용어로 바꿨어. 가를 보시면. 가족 형태, 무엇과 무엇이 있다. 첫 번째 줄에 확대가족하고 뭐? 핵가족. 그러면 자, 여기는 직계가족이죠. 그럼 직계가족은 가의 용어로 하면은 뭐가 똑같은 단어예요?
오케이. 핵가족은 똑같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를 통해서 분석해 봅시다. 가를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확대 가족은 부부와 기혼의 자녀 바로 밑에 밑줄 쳐볼까요? 가족 구성원의 양육과 보호를 함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별표 간단하게 확대 가족은 가부장적 질서를 바탕으로 가족 전체에 무엇을 강조한다? 결속과 유대 별표. 요게 대가족 제도의 장점이에요. 이와 달리 핵가족은 뭐라고?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밑에 핵가족은 누가 중심이야? 가족관계 중심 누구야? 맨 밑에? 부부가 중심이에요. 자, 그 다음 58페이지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자, 근데 나번 보시면 자, 한국의 무슨 가족?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거 전통적 가족.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직계가족, 확대가족. 용어를 좀 바꿨죠? 자, 요거 꼭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논술 담았을 때도 동국대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야?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의 단어를 갖다 주면 세 개의 단어로 지금 표현을 바꿨어. 직계가족, 확대가족, 전통가족. 어때? 다 비슷한 단어지만 뜻이 약간씩 다르지? 이렇게 쓰는 거야, 답안은. 잘 읽으면 답안지를 잘 쓸 수 있어요. 동어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 한국의 전통적 가족의 가장 큰 결함이 뭐라고? 비민주성. 바로 밑에 누구의 권익이 침해를 받아요? 여성 권익과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자유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비민주성. 이거 딱 하나만 활용하는 거야. 확대가족, 그 다음 뭐라고? 직계가족의 단점은 뭐다? 비민주성. 그래서 현재 사회는 어떤 사회로 가고 있어? 민주적 사회로 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 흐름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 봐봐. 이번 따라. 그러나 요 제시문 읽는 방법 보세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접소가 뭐가 나왔어요? 그러나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 단락은 전통가족의 장점, 문제점, 비민주성.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야. 오케이. 매우 좋은 점. 뭐죠? 나보다는 뭘 더 생각해야 된다. 전통적 가족은. 세 번째 줄에. 누구? 나보다는 누구를 더 먼저 생각한다. 작은 따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누구? 우리. 그럼 그 우리가 아까 가에 있는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통가족이라든지 직계가족은 가족 간에 무엇을 강화시킨다? 결속과 유대. 그게 뭐라고? 나보다는 뭐? 우리. 이제 답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자, 아까 핵가족이 증가하고 직계가족이 감소했는데 직계가족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직계가족의 장점. 나보다는 누구? 우리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뭘 생각한다? 결속과 유대를 강조한다. 그러면 부부 간에 트러블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유대감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참는다, 안 참는다? 그럼 이혼율이 감소해, 안 해? 감소하죠. 근데 직계가족이 지금 감소했으니까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갈등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따라서 이혼율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이혼을 어떻게 해요? 옆에서 막아요, 안 막아요? 중지 역할을 하죠. 너네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애들을 생각하라 이러면서 말려, 안 말려? 말리죠.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혼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핵가족이 증가된다는 것은 가족관계 중심이 누구야? 부부죠. 그럼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내 길 가, 난 내 길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율이 어떻게 돼?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1차 분석은 아까 도표를 통해서 설명이 됐고요. 여기다 살을 붙이는 구조가 바로 가나야. 바로 뭐다? 직계가족과 확대가족의 장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다. 요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아까 중요한 포인트 동국대에서 항상 이걸 생각해. 균형 잡힌 시각, 양면성을 고려해라. 전통적인 가족 구조, 직계가족, 확대가족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비민주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결속과 유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균형 있게 좀 봐야 된다. 이게 동국대 출제 의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동국대 논술 문제는
자, 질문 어떻게 한다? 직접적으로 쉽게 하지 않고 약간 어떻게 한다? 우회적으로 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쓰라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이렇게 편법을 쓴다는 거예요. 왜? 재심이 쉽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국대 논술 문제의 특징.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인데요. 2번 다 같이 보세요. 프린트물 2번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재심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목적 없이 요약하지 말고 무엇이 논지의 요구사항, 질문과 주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자료 떠나면 재심은 참고자료이다.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서 답안 내용을 재구성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4페이지. 자, 동국대는 나름대로 뭐가 있다? 채점 기준이 있어요. 3번. 동국대의 채점 기준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숙지하세요. 암기하면 좋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논제별로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풀 때 이거는 채점 기준이 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은 연습을 받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 기준 하나 더 설명하면요. 57페이지 문제 1번. 동국대 논술의 특징이 여기 다 있어요. 2016학년도 수시 논술 문제 인문위에 동국대 논술 최근의 경향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굉장히 독특한 문제예요. 문제 1번. 재심은 마의 자료 1과 같이 가로치시고요. 질문을 볼까요? 갑국의 투표율 추이 동그라미. 추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추이 뭐라고? 변화. 그럼 도표에 뭐하고 뭐가 있다? 증가 아니면 감소. 머릿속에 일단 연상이 되겠죠? 자, 추이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 가로치세요. 재심은 가에서 라를 참고하여. 참고자료예요. 질문. 갑국의 정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서술하시오. 요거예요. 자, 물음표를 찍어보세요. 갑국의 정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물음표 찍어보세요. 현상이 뭐니? 다른 말로 뭐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점. 그럼 머릿속에 채점 기준이 떠올라야 돼요. 채점 기준은 뭐라고? 아까 나왔네. 뭐라고? 정보의 뭐라고? 개수. 문제점이면 문제점을 몇 개를 압축적으로 제시할 것이에요.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제시문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논지에 맞게 변형해서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요. 그럼 볼까요? 제시문 말을 보시면요. 투표율 추이가 13대. 자,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율이 얼마였어요? 자료 1번. 75.8%. 17대 볼까요? 17대는 몇 퍼센트예요? 투표율이? 60.6%. 그 다음에 18대. 몇 퍼센트예요? 46.1%. 그래서 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몇 퍼센트 포인트 하락했어요? 14.5% 포인트.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팁이야. 자, 출발 연도가 10%였고 도착 연도가 5%였다. 그러면 얼마 정도 감소했니라고 쓸 때 어떻게 쓴다? 5% 뭐라고? 포인트 감소했다고 쓰는 거예요. 이거 5% 감소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알았어요? 자, 비율 변화가 있을 때는 퍼센트 포인트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요. 이거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오케이? 그 여기 보면은 14.5% 포인트라고 쓴 거예요. 이거 상식이에요. 자, 그러면 갑국은 결국 투표율 추이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 그럼 자, 이제 가나 다를 참조해보죠. 그럼 가에 딱 보면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야? 아까 입학처장이 얘기했지. 중요한 정보. 키워드가 어디에 나온다고? 맨 앞에. 그럼 가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그러면 투표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무엇을 안 하고 있다? 정치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일단 이해가 되죠. 가에서 활용하는 내용은 딱 이거 하나예요. 정치 참여가 저지해주고 있다.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그럼 정치 참여가 시민들이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낮아지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야? 머릿속에 뭐 집어넣어야 돼? 가지수. 자, 그럼 먼저 자, 번호를 매겨야지. 가를 보시면 맨 마지막 문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 뭐하고 뭐가 있다? 선거나 뭐가 있다고? 투표. 답 나왔죠? 일단 투표야. 투표율. 그 다음 나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시민 대다수가 정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뭘 하지 않는다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저는 투표율이 하락한다면, 감소한다면. 나왔네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두 번째 문장에 나왔네요? 뭐라고? 1번. 소수 의견 또는 소수의 표를 받는 누가 생겨요? 대표자가 선출된다. 그러니까 시민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한 게 아니라 몇몇 사람만 투표에 참여했으면 국민 전체 중에 소수의 표를 통해서 대표자가 선출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제시험 나의 밑에 두 번째 줄. 무엇이 문제가 된다? 무엇? 이 사람이 과연 진정한 대표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겨 안 생겨? 자, 시민 100만 명 중에 5만 명만 투표에 참여했어. 그럼 여기서 한 30%로 어떤 사람이 당선됐어. 그럼 이 사람은 100만인의 대표가 될 수 있어 없어? 이거잖아. 첫 번째는 뭐라고? 소수의 표만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뭐로서? 대표로서의 뭐? 정당성이 일단 문제가 돼요. 자, 하나 나왔어요. 다음 두 번째. 자, 쉬워요. 세 번째 줄. 실제로 정부가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동그라미 줄. 그 다음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밑줄.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자,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공약대로 잘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재신임할 수 있고, 그렇죠? 또는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거기 나왔죠? 네 번째 줄.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투표를 통해서. 이게 투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잘하는 사람은 또 뽑아주고 못하는 사람은 떨어뜨려주고 낙선시켜주고. 이해가 돼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계속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시민이. 국민주권.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잘못했으면은 국회의원이 떨어지면 국회의원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각성을 해야 안 해요? 해야 되는 건 이걸 각성을 해야 안 해? 하게 된다고. 그 다음 또 봐. 이제 중요한 포인트. 답안을 보세요. 답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시민들이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하면 얻는 것들이 이거다. 그럼 능동적인 정치 참여는 거꾸로 해야. 투표를 많이 하면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고? 거꾸로 읽어야지. 이걸 그대로 읽으면 안 되지. 거꾸로. 여기서의 장점들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거죠. 투표를 안 하게 되면. 거꾸로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야? 제시문을 변형해서 읽으라고. 그대로 읽지 말고 논제를 해결하는 데서 필요한 점을 여기서 뜯어오는 거야. 제시문에 의존하지 말고 논제가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하나 뭐지요? 첫 번째 뭐가 나왔어? 시민들이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얻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정치적 자율성을 실현한다. 똥감쳐. 그럼 거꾸로 읽어봅시다. 시민들이 투표를 안 하게 되면 무엇을 상실한다? 무엇을 상실한다? 정치적 자율성을 어떻게 한다? 상실하게 된다. 중요한 단어고요. 마지막. 자, 거기 네 번째 줄에 다해. 또한 시민들은 정치 참여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게 개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 안 돼요. 어디에? 정책에. 몇 가지 나왔어요? 몇 가지? 네 가지. 됐어요? 자, 그럼 분량이 모자라잖아. 그럼 첫 번째 뭐 써줘? 도입. 자, 소수만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당선되면 이거 합법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라를 보세요. 라를 보면
재심은 이상하게 뜯어왔죠. 처음에 접수가 뭐가 나왔어요? 그러나 밑줄 쳐볼까요? 무조건적인 참여의 확대가,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라고? 항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건 아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거꾸로 뭐라고? But 그러나 이처럼 투표율이 어떻다고? 낮다고 해서 민주주의 수준이 어떻다? 하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면성이에요. 문제점도 있지만 투표율이 참여가 저조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뭐다? 투표율이 무조건 하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회에 민주주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선진국들의 투표율이 낮거든 대체로. 우리나라 과거에 70년대 때 투표율이 막 70% 높았다고. 근데 그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국가였어. 독재국가였다고. 오히려 러시아라든지 북한, 오히려 이런 독재국가가 투표율이 더 높아. 이해가 돼요? 그 마지막은 바로 양면성이라고. 항상 동국된 어떤 사물의 현상, 이 양면성을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먼저 확인 사살해 볼까요? 동국대 채점 기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아마 그대로 확인이 될 거예요.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 모범 답안 유진이가 읽어보세요.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경우라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으면 대표자로 인정된다. 이게 도입이에요. 이건 채점 기준은 없어요. 분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장은 그대로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그러나 투표율이 낮은 경우 당선인은 유권자로부터 소수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동그라미 첫 번째 나왔어요. 대표성의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 또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권력을 통제할 기능도 하락할 것이다. 거기까지. 두 번째죠.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서 이 사람들은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 그 다음.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3번. 세 번째고요. 그 다음. 이 밖에 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자임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권의식의 실현도 낮아질 것이다. 즉 여기서 정치적 자율성의 실현이 낮아진다. 몇 가지 나왔어요? 4가지.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뭐죠? 그 다음. 그러나 투표율이 하락한다고 하여 시민의 민주정치 수준이 하락한다고 동정지을 수가 없다. 아까 재심을 나에서는 딱 한 문장 약간 역으로 약간 쓴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채점 기준 나오죠. 그렇죠? 위에 뭐라 되어 있어요? 우수답안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거기 보면 1번에서 4번까지 묶어주시고요. 우수답안. 이게 뭐예요? 문제점. 그 다음 5번은 뭐죠? 투표율 하락과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갖다가 곧바로 연결시켜서 단정할 수는 없다. 5가지죠. 그럼 위에 보세요. 채점 기준, 평가 기준은 상중한데 상에 S가 있어요. S는 뭐죠? 밑에 1, 2, 3, 4, 5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일단 4가지 문제점과 마지막 요거 하나 쓰면 5가지죠. 이걸 다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S 스페셜 95점에서 100점 사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A는 뭐예요? 90점이에요. 90점. 뭐지요? 4가지만 쓴 거예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은 뭐죠? 3가지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뭐죠? 2가지 미만. 어때요? 동원칙 채점 기준. 가지수에 따라서 제대로 이걸 많이 썼는지 안 썼는지가 채점 기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죠. 따라서 정보를 얼마만큼 개수에 맞게 추출을 잘해서 압축적으로 분량에 맞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이제 동국대 논술의 핵심에 대해서 이해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동국대 논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